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세진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이자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연회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보석과 드레스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날카로웠다. 참석자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삼삼오오 모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힐끔거리는 시선을 입구 쪽으로 던지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의 주인공인 강태준 대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행사장 구석에서 홀로 조용히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는 강태준의 아내이자 세진그룹의 숨은 공신인 한지원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곧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황을 예감한 듯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원은 소란스러운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차가운 정적과 고요함이 감돌고 있어 섣불리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짙은 네이비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로지 완벽한 재단만으로 그녀의 기품 있는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들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연회장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위축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오늘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모두 마련해둔 상태였기에 초조함 대신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침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예상대로 혼자가 아니었는데 그의 팔짱을 끼고 보란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최근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최민아였다. 강태준은 턱시도를 입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고 걸어 들어왔고 최민아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그룹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붉은색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강지처인 한지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기획된 강태준의 잔인하고도 유치한 연출이었으며 그는 이것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최민아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하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웅성거렸고 카메라는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느라 바빴다. 강태준은 쏟아지는 시선을 자신의 위세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한 발걸음을 옮겼고 최민아는 한지원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노골적인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을 보내며 보란듯이 강태준의 팔에 더욱 밀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박하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지원의 눈빛이 경멸을 넘어선 싸늘한 단죄의 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지원은 그들의 저급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며 손에 쥔 클러치 백을 가볍게 고쳐 쥐었는데 그 안에는 오늘 밤을 위한 결정적인 무기가 들어 있었다. 단상 위에 오른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거만한 태도로 장내를 둘러본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자만심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오늘 발표할 신규 프로젝트가 세진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장담하며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의 곁에 있는 새로운 뮤즈인
최미나에게 돌리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불륜 상대를 프로젝트의 영감이라고 치켜세우며 한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파탄을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한지원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몇몇 원로 이사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강태준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그들의 반응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얼어붙은 연회장의 침묵을 깨고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단상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매우 규칙적이고 단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인파를 가르고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경외심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다가오는 아내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그녀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소란을 피우거나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비릿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최미나 역시 한지원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단상 바로 아래에 멈춰선 한지원은 고개를 들어 강태준과 최미나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완벽한 무표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강태준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가져갔고, 그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고 위험이 넘쳐 강태준은 얼떨결에 마이크를 뺏기고 말았다. 한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어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그녀는 강태준의 훌륭한 발표와 새로운 뮤즈의 등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해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준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강태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세진그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강태준 대표가 선택한 새로운 길을 응원하며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은퇴 선언인지 헷갈려 했지만 곧이어 그녀가 클러치 백에서 꺼낸 하얀 서류 봉투를 강태준의 가슴에 안겨주었을 때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직서가 아니었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한 검은색 글씨로 이혼 소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한지원은 이를 기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각도로 들어 올리며 플래시 세례를 유도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품에 안긴 서류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지원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방어 기제조차 작동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한 셈이었다. 한지원은 굳어버린 강태준에게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속삭이듯 말했는데, 그 내용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따위의 진부한 요구 대신 자신이 기획하고 성공시킨 모든 사업권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요구할 것이며, 오늘부로 세진그룹의 모든 경영 전략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실질적인 경영 능력이 없는 강태준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최미나는 사색이 되어 강태준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는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다. 기자들은 강태준과 최미나를 향해 불륜 사실과 이혼 소송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그동안 우아한 척했던 최미나의 표정은 일그러져
추한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반면 한지원은 아수라장이 된 단상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으며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을 부수고 날아오르는 불사조와 같은 기백이 느껴졌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한지원은 호텔 로비에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비로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수행기사가 열어주는 차문을 잡고 잠시 멈춰서서 화려하게 불이 켜진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과 강태준의 절망적인 표정을 상상하니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쾌감이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끈질기게 반격해 올 것이고 그녀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차에 오른 한지원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축 번호 1번을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한지원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짧고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다. 이제 쇼는 끝났으니 진짜 전쟁을 시작하자는 그녀의 말에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즉각적인 복명을 표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피로감과 함께 찾아오는 해방감을 만끽했다. 강태준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경호원들을 불러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한지원이 사라진 출구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손에 들린 이혼 소장은 그의 손을 비웃듯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최민아는 옆에서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수습하라고 닥달했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지원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서늘한 미소와 경멸, 어린 눈빛만이 잔상처럼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날 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세진그룹 대표의 충격적인 스캔들과 한지원의 이혼 선언으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한지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고 강태준과 최민아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지원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의 첫 번째 수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세진그룹의 주가 폭락을 예상하고 경쟁사들과의 물밑 작업을 마친 상태였으며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한지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뜬 강태준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오르는 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어젯밤의 기억이 뇌리에 선명하게 되살아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자동 커튼이 열리며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밝았고 바닥에 널브러진 턱시도와 깨진 술병 조각들은 어제의 화려했던 파티가 얼마나 처참한 결말로 끝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으나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뉴스 알림과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그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매도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침대 구석으로 집어 던졌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렸다. 그는 어제 한지원이 보여준 태도가 그저 질투에 눈먼 여자의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객기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릎 꿇고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지원이 사용하는 모든 법인 카드와 그녀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즉시 정지시키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는 별장과 세컨드 하우스의 출입 통제권마저 박탈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경제적인 압박이야말로 오만해진 아내를 길들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자신의 관용을 구걸하며 울며 매달릴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에게 있어 한지원은 자신의 성공에 기생해온 부속품에 불과했기에 그녀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편 강태준의 예상과는 달리 한지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레지던스에 머물며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자신의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강태준의 감시망을 피해 자신만의 비자금을 확보해 두었고, 차명 계좌가 아닌 정당한 투자 수익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당분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거대 로펌과의 소송 비용까지 넉넉히 준비해둔 상태였다. 강태준이 그녀의 발을 묶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오히려 한지원에게 그가 얼마나 옹졸하고 대책 없는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며, 그녀는 차라리 그가 이렇게 뻔하게 나와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들을 정리하며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강태준이 출근한 세진그룹 본사는 마치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였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도 대표가 나타나자 황급히 흩어지며 눈을 피하기 바빴는데, 그 공기에는 두려움보다는 조롱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회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임원들을 소집해 주가 폭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전략기획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동안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해왔던 것이 한지원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강태준은 무능한 임원들만 탓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당장 진행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의 계약서 원본과 협상 진행 상황이 담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그 파일들이 모두 한지원의 개인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자신이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격분한 강태준은 보안팀을 불러 당장 서버를 뚫으라고 윽박질렀지만, 보안팀장은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암호화 체계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원은 지난 5년간 회사의 재무 및 기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태준과 같은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사를 보호하고 자신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한지원이 단순히 내조만 하던 아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꽉 막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도심의 한 고급 찻집에서 세진그룹의 주요 투자자이자 금융계의 거물인 박 회장과 마주 앉아 차분하게 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곳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강태준이 있는 회장실의 소란스러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 회장은 세진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지원이 없는 세진그룹에 더 이상 투자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그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보다는 한지원의 치밀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믿고 거액을 투자해왔던 인물 중 하나였기에 그녀의 이탈은 곧 투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한지원은 박 회장의 찻잔에 차를 채워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세진을 떠난 것은 맞지만 박 회장의 자산이 손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가방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내민 제안서에는 세진그룹의 경쟁사인 하늘그룹과의 새로운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박 회장이 오랫동안 눈독을 들이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었다. 한지원은 자신이 세진에서 구상하고 기획했지만 강태준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더욱 발전시켜 경쟁사로 가져갈 계획을 세워두었고 그 첫 번째 파트너로 박 회장을 지목한 것이었다. 박 회장은 제안서를 꼼꼼히 훑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한지원의 통찰력과 준비성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나 창업이 아니라 강태준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적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술이었다. 오후가 되자 강태준의 사무실로 최민아가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가린 채 울먹이며 기자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만 정작 강태준은 빗발치는 채권단의 독촉 전화와 주주들의 항의에 시달리느라 그녀를 달래줄 여력이 전혀 없었다. 최민아는 강태준의 무관심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며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겠다며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고 법인카드를 요구했다.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던져주었지만 그는 그 카드가 이미 은행 측에 의해 사용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는데 이번에는 최민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를 하려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거절당해 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이었고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치욕스럽다며 소리를 질러댔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죽어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그동안 강태준이 누려왔던 무제한에 가까운 신용 한도는 한지원의 개인적인 신용 보증과 그녀가 관리하던 비자금의 담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녀가 보증을 철회하고 자금을 이동시킴에 따라 은행 규정에 의거해 한도가 조정되었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그제야 자신의 발밑을 지탱하던 단단한 땅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밤이 깊어지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창밖에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들이켰지만 술 기운으로도 불안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성과가 사실은 한지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술김에 한지원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이 차갑게 흘러나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단순히 전화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한지원은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세진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그녀는 저 건물 안에서 강태준이 겪고 있을 고통과 혼란을 짐작하며 씁쓸함과 동시에 후련함을 느꼈다. 그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살며 남편을 빛나게 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비란 없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하늘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면 강태준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잔에 남은 와인을 비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반격은 강태준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치명적일 것이었다. 한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점검했는데 화면에는 세진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강태준이 저질러온 횡령의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지만 그녀는 이것을 바로 터뜨리지 않고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다.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전에 서서히 조여가며 공포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지원의 방식이었다. 세진그룹의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한 침묵 속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창사 이래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와 더불어 강태준 대표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마케팅 본부장의 얼굴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고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현재 세진그룹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시한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미팅이 줄줄이 취소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임원들의 무능함을 질타했지만 정작 그 파트너들이 강태준이 아닌 한지원의 신용과 비전을 보고 계약을 유지해왔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군가 나서서 이 난관을 타개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역할을 해주던 한지원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다. 강태준은 회의실의 답답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는데 그의 등 뒤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는 임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 업무의 디테일한 흐름과 인맥 관리는 전적으로 한지원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기에 그녀가 사라진 지금 회사는 뇌사 상태에 빠진 거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이번 분기 핵심 사업이었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인허가 관련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과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 당장 한지원을 찾아내서라도 서류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와의 모든 연락수단이 차단되었다는 보고만 돌아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오후가 되자 강태준은 머리를 식힌다는 명목으로 회사 로비에 나타난 최민아를 데리고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유치한 심리가 작용한 행동이었다. 최민아는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신상 가방을 들고 강태준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고 직원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림과 동시에 깊 한숨을 내쉬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강태준은 평소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재계 인사들을 우연히 마주쳤지만 그들은 강태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둥하며 싸늘한 시선으로 최민아를 훑어볼 뿐 합석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통해 한지원이 떠난 세진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고 불륜녀와 대낮부터 희희낙낙하는 강태준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를 느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색하지 못한 채 와인만 벌컥벌컥 들이켰고 최민아는 눈치 없이 비싼 메뉴들을 주문하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한지원이 쓰던 집무실을 자신의 취향대로 리모델링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는데 핑크색 소파와 화려한 샹들리에를 들먹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강태준의 신경을 긁는 쇠,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알겠다고 대충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적인 대화와 사업적인 조언을 건네주던 한지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더 최민아에게 집착하듯 굴었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그 시각 한지원은 세진그룹과 정반대의 분위기가 흐르는 하늘그룹의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전략기획 부사장 자리에 임명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늘그룹의 회장은 직접 한지원을 소개하며 그녀가 가진 통찰력과 경험이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고 이사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환영했다. 한지원은 깔끔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단상에 서서 취임사를 발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한 카리스마가 묻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세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늘그룹이 세진을 앞지르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전략들을 이미 구상해둔 상태였으며 이는 하늘그룹 임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한지원은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손에는 세진그룹의 주요 주주들 명단이 적힌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세진그룹의 지배 구조를 흔들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강태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원로 주주들과의 비밀 회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원로 주주들은 창업주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인물들로 강태준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으며 한지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설득에 쉽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았다. 한지원은 비서에게 오늘 저녁 비밀 회동 장소를 예약하라고 지시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서늘한 미소와 닮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밀실에서는 한지원과 세진그룹의 원로 주주 3명이 은밀하게 마주 앉아 있었는데 긴장감보다는 반가움과 신뢰가 감도는 분위기였다. 주주들은 한지원이 세진을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강태준이 회사를 말아먹고 있다며 혀를 찾고 한지원은 그들의 불만에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냉철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강태준 체제하에서는 세진그룹의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칠 것이며 주주들의 자산 가치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하늘그룹과 협력하여 세진의 알짜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던졌고 이는 주주들에게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로 다가왔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회사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서류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한지원이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조차 알지 못해 중요한 자금 인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쇠 수리공까지 불렀지만 특수 제작된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금고 안에는 회사의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리스트 등 강태준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기에 그는 혹시라도 한지원이 이것을 가지고 나갔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고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겨 있었기에 그는 한지원이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잠가두고 갔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사실 한지원은 그 내용물들을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찌라시와 경제뉴스 일면에는 한지원이 하늘그룹의 부사장으로 전격 취임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고, 세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화면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고, 비서실장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한지원이 경쟁사로 갔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칼을 겨눴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당장 법무팀을 소집해 한지원을 영업 비밀 유출 및 경업 금지 위반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했지만, 법무팀장은 한지원이 퇴사 전 이미 관련 법적 검토를 완벽하게 마쳐두어 소송을 걸더라도 승산이 희박하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강태준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최민아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뉴스를 보고 놀란 표정이 아니라 자신이 모델로 나서기로 했던 광고 촬영이 취소되었다며 징징거리는 소리부터 늘어놓았다. 광고주들은 세진그룹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불륜 스캔들이 확산되자 최민아를 모델로 쓰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태준은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고작 광고 타령이냐며 최민아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최민아는 강태준의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태준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가 된 기분을 느끼며 책상 위에 놓인 한지원의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한편 한지원은 하늘그룹에서의 첫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세진그룹의 핵심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헤드헌팅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진그룹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나 강태준의 갑질에 시달리던 유능한 팀장급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파격적인 조건과 비전을 제시하며 이직을 제안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던 세진의 직원들에게 한지원의 러브콜은 구명조끼와도 같았기에 물밑 접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빼가기가 아니라 세진그룹의 실무 기능을 마비시키고 강태준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한지원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작전이었으며, 그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세진그룹 내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는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는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 강태준은 보안팀에게 게시판을 폐쇄하고 주동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직원들의 마음은 떠난 상태였고 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믿었던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들조차 자신의 눈을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며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문득 한지원이 곁에 있었을 때 직원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 자신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한지원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직원들을 다독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저녁 무렵 한지원은 하늘그룹 회장과 함께 주요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 이는 강태준의 부도덕한 스캔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행보였다. 화면 속의 한지원은 지적이고 우아했으며 당당한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호감을 샀고, 인터넷 여론은 한지원을 응원하는 댓글로 도배되었다. 강태준은 텅 빈 집무실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 방송을 지켜보아야 했고, 화면 속 전 부인이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낡은 구두가 아니라 왕관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먹다 남은 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밤이 깊어지자 강태준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최민아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최민아는 이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재력가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며, 몰락해가는 강태준과는 거리를 두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문을 두드리다 지쳐 복도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지원의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고, 결국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남자의 초라한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출근길 차 안에서 비서로부터 세진그룹의 핵심 개발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세진그룹은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이 되어 가고 있었고, 강태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강태준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일격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강태준에게 닥칠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세진그룹의 전략기획실은 한지원이 떠난 이후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직원들은 방향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며 업무의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쌓이는 결제, 서류들의 산더미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서류들 중 제대로 검토되어 올라온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한지원이 새벽같이 출근하여 중요도 순으로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었을 서류들이 지금은 날 것 그대로 난잡하게 섞여 있어 강태준의 머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소한 오타부터 시작해 치명적인 수치 오류까지 발견되는 보고서들을 보며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러댔지만, 직원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 위축될 뿐 업무 효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펜을 집어던지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한지원이 끓여주던 진한 인삼차의 향기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민아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회사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화려한 핑크색 투피스를 입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어두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들이 자신을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툴툴거렸고, 책상 위에 쇼핑백들을 턱하니 올려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들었다. 강태준은 지금 중요한 업무 중이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어 점잖게 타일렀지만, 최민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자신이 강태준을 내조하기 위해 회사에 온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한지원이 앉던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잡지를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경박해 보여 강태준의 신경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최민아는 강태준이 서류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루함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다가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아는 체하며 참견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보며 숫자가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다느니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이하는 영양가 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강태준의 집중력을 흩뜨려 놓았다. 급기야 그녀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스케줄이 적힌 다이어리에 자신의 네일 아트 예약 시간을 적어 넣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를 발견한 강태준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최민아의 손에서 다이어리를 거칠게 낚아채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최민아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다. 강태준의 고함 소리에 놀란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다가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강태준은 멈추지 않고 최민아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내가 회사 일에 대해 뭘 안다고 끼어드냐며 한지원은 단 한 번도 업무 시간에 방해한 적이 없었다고 무심결에 비교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 말은 최민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그따위 늙은 여자보다 못한 게 뭐냐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한지원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냐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고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바닥에 깨진 화병 조각들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최민아가 울며 불며 사무실을 뛰쳐나간 뒤 강태준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지만 적막함은 그에게 평안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줍다가 문득 서류철 사이에 끼어 있던 한지원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환절기 건강 조심하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비타민을 챙겨 먹으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그 메모는 불과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지만 강태준에게는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고 완벽한 보호막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고 그 보호막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구겨 주머니에 넣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지원을 다시 데려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굽히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지원이 지금쯤이면 화가 좀 풀렸을 것이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못 이기는 척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지원의 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자 사무실 전화기를 들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신호음이 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한지원이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회사가 어려우니 네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녀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한지원이 아니라 그녀의 법률 대리인인 차가운 목소리의 변호사였고 그는 강태준에게 더 이상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는 모든 대화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강태준이 계속해서 스토킹에 가까운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태준은 당황하여 자신이 남편인데 아내에게 전화도 못하냐고 따졌지만 변호사는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일갈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태준은 뚜뚜거리는 수화기를 멍하니 들고서 있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차단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과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 시각 한지원은 하늘그룹의 대회실에서 경쟁사 임원들과 함께 세진그룹을 무너뜨릴 신규 프로젝트 미르의 론칭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진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다가 자금난으로 중단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허점을 보완하고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도시 계획안을 제시하여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 포인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늘그룹의 임원들은 한지원의 브리핑이 끝날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보냈고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영입한 것이 올해 최고의 수확이라고 극찬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한지원은 휴식 시간에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차단된 번호 목록에 강태준의 회사 번호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강태준이 겪고 있을 혼란과 좌절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지만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겪는 고통이 자신이 지난 10년간 겪었던 무시와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부재중 기록을 삭제 버튼 하나로 깨끗이 지워버리며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 개운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이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비즈니스상의 장애물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더욱 냉혹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후 늦게 강태준은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핵심 기술 개발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급히 그를 불러 세웠다. 그 팀장은 한지원이 직접 스카우트해 온 인재로 회사의 기술력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인물이었기에 그가 나간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강태준은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그를 회유하려 했지만 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돈 때문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리더 밑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팀장은 이미 한지원 부사장님으로부터 하늘그룹의 연구소장직을 제안받았다며 짐을 챙겨 떠났고 강태준은 로비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져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했다. 강태준은 분노에 차서 비서실로 돌아와 한지원이 빼내 간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법무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졌고 명패는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지원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한지원이 자신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자신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술을 찾기 위해 장식장을 뒤졌지만 빈 술병들만 굴러다닐 뿐 그를 위로해 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최민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회사로 찾아와 강태준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졸랐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겨워 고개를 돌렸다. 최민아는 강태준의 냉담한 반응에 눈치 없이 자신이 봐둔 강남의 고급 빌라 이야기를 꺼내며 이혼 위자료를 받으면 그 집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 강태준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으며 회사가 부도 위기인데 집 타령이냐고 소리쳤지만 최민아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며 자신의 목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욕망 덩어리였는지를 확인하고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강태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는데 멀리 보이는 하늘그룹의 사옥은 불야성을 이루며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저곳 어딘가에서 한지원이 자신을 비웃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쳤다. 유리에 금이 가며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패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라도 무릎 꿇고 빌면 한지원이 받아줄까 하는 나약한 생각을 잠시 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자존심과 패배감에 고개를 저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로 나온 강태주는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배회하다가 포장마차에 들어가 독한 소주를 들이켰다. 그는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한지원이 곁에 있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빛났었는지를 회상했다. 그녀는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며 그를 완벽한 CEO로 만들어주었던 조물주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그것을 구속이라 여기고 벗어나려 발버둥쳤던 것이다.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날개가 꺾인 새의 추락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세진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곤두박질쳤고 언론은 강태준의 경영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반면 한지원이 이끄는 하늘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는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숙취로 붉어진 눈을 비비며 출근했지만 직원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침몰하는 배의 선장을 보는 듯한 연민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조여오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한지원은 하늘그룹의 쾌적한 집무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태블릿 PC로 강태준의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냉정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무너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시도할 것을 예측하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리듬은 마치 장송곡의 서곡처럼 불길하고도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검은 먹구름이 잔뜩 낀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부을 듯 위협적이었고 이는 현재 세진그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채권단은 강태준의 집무실로 매일같이 독촉장을 보내오고 있었고 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줄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재무이사를 노려보며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바닥난 신용도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재무이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고 그 말을 들은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결제판을 집어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한지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집이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지만 타오르는 속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은 유혹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중장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과거 한지원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폐기 처분하라고 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였다. 당시에는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 덮어두었지만 지금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비상구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회사 자금을 해외 법인 투자 명목으로 위장하여 빼돌린 뒤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는 위험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오너의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해외 브로커의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과 마주 앉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 민석훈이었다. 민 검사는 타협을 모르는 대나무 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세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하고 있었고 한지원의 제보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지원은 강태준이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손을 댈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고 그 길목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나타난 강태준의 접속 기록을 가리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전 남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멸과 허탈함이었다. 민 검사는 한지원의 예리한 분석력에 감탄하며 이제 곧 낚시바늘을 물게 될 것이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강태준은 비밀리에 소집된 재무팀의 측근 직원 2명을 대동하고 회사 서버실로 향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강태준은 직원들에게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조작된 회계 데이터를 입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가상의 해외 법인인 제우스 인베스트먼트에 거액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망설였지만 곧 들이닥칠 부도 위기와 한지원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과감하게 엔터키를 눌렀다. 모니터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강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검찰의 사이버 수사망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태준이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오자 때마침 최민아가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눈치 없이 또다시 돈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보고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짐작하며 백화점에서 봐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달라고 졸라댔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냈을 강태준이었지만 거액의 자금을 손에 쥐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그러워져 법인 카드를 던져주며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최민아는 환호를 지르며 강태준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퍼부었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향수 냄새에서 왠지 모를 역겨움을 느끼며 슬그머니 몸을 뺐다. 그는 문득 이 모든 부귀영화가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의 달콤한 쾌락에 취해 불안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민 검사로부터 강태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즉시 체포하는 것을 만류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놓기를 원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를 디데이로 잡았는데 그곳은 강태준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하는 자리이자 가장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공개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한지원은 민 검사에게 주주총회장으로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와줄 것을 부탁했고 민 검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전화를 끄는 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곧 끝날 긴 싸움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깊은 숨을 골랐다. 강태준은 불법 자금으로 급한 채무를 맞고 나자 기세등등해져 임원들을 소집해
주주총회 준비를 지시했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했다. 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신규 투자 유치를 발표하고 한지원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큰 소리쳤다. 임원들은 갑자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강태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천재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자화자찬하며 한지원이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비서실장에게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로지 화려한 성공의 환영만이 보일 뿐이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의 목을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혹시라도 송금 내역이 잘못되었을까봐 몇 번이고 비밀 계좌를 확인했지만 잔고는 그대로 있었고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지만 술 기운이 오를수록 한지원의 차가운 눈빛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아 괴로워했다. 그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한지원의 옛날 사진을 꺼내 보았는데 사진 속에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사진을 찢어버리려다 멈칫했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며 찢어진 사진 조각을 쥔 채 흐느껴 울었다. 그 시각 한지원은 하늘그룹의 회장실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세진그룹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자금 확보 계획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늘그룹 회장은 한지원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세진그룹이 무너지는 즉시 알짜 사업부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한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내일 주주총회가 끝나면 세진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하늘그룹의 깃발이 그 자리에 꽂힐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로지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전사의 결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이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썩은 환부에 불과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세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강태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최민아는 강태준의 옆에서 오늘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예쁘냐고 물으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강태준은 지어 보였다. 그는 오늘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강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한지원이 주주총회장에 나타난 것이었는데 그녀는 주주가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당당하게 앞자리로 걸어 들어왔다. 기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카메라를 돌렸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등장은 예고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당황하여 경호원들을 시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한지원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주주총회 참석 허가서를 들어보이며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판사가 죄인을 바라보는 눈빛과 같았다. 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단상 위 탁자를 꽉 움켜쥐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개회사를 낭독하며 준비한 신규 투자 유치건을 발표하려 했지만
한지원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다. 의장은 한지원의 발언을 막으려 했지만 소액 주주들이 한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아우성을 쳤고 분위기에 밀려 결국 마이크가 그녀에게 넘어갔다.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강태준이 발표하려는 투자금의 출처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강태준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회피하려 했다. 한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는데 거기에는 강태준이 며칠 전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내역과 자금 세탁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장내는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주주들은 강태준을 향해 삿대질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태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민석훈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강태준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수사관들은 강태준의 양팔을 결박했고 강태준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쇠고랑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닿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최민아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강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끌려가는 동안 한지원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손에 의해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지만 이것이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주주들은 한지원에게 몰려가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이미 하늘그룹의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강태준은 호송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멀어지는 한지원의 뒷모습이 눈물에 가려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철문이 닫히고 호송차가 출발하자 그는 어둠 속에서 오열했고 밖에서는 쏟아지는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며 그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은 비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 남자의 야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한지원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궤도에 오른 셈이었다. 그녀는 기사에게 하늘그룹 본사로 가자고 지시했고 차는 미끄러지듯 빗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감도는 서울구치소의 독방 안에서 강태준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회색 벽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들던 기업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구치소의 거친 죄수복은 그의 몸에 맞지 않아 어색하게 겉돌았고 항상 최고급 원단이 닿던 피부는 까칠한 섬유의 감촉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를 더욱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좁은 방 안을 서성이며 자신이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철창 너머
교도관의 무심한 발소리뿐이었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비서와 임원들을 거느리며 호령하던 그였기에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 절대적인 고립감과 적막은 육체적인 구속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검찰 조사는 강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는데 담당 검사인 민석훈은 강태준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듯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며 그를 압박해왔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무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과 이메일 기록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고 말았다. 특히 그가 비밀리에 사용했던 대포폰의 통화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직접 관여한 자필 서명이 담긴 문서는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족쇄가 되었다. 강태준은 조사를 받는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한지원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는데 이 모든 치밀한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우매함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이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세진그룹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급기야 거래 정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고 채권단은 회사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본사로비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액 주주들의 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기업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경영 공백을 메워야 할 이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누구 하나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회사는 마치 선장 없는 난파선처럼 침몰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직 자리를 알아보거나 퇴직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고 회사의 인트라넷은 경영진을 성토하는 비난글로 도배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한편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을 꿈꾸었던 최민아의 운명 또한 비참하게 추락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강태준이 구속되자마자 그가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챙겨들고 중고 명품샵을 전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간 물건들은 이미 검찰에 의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압류 대상 목록에 올라 있었기에 작물 취급을 받으며 거래가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이 이미 언론을 통해 불륜녀로 만천하에 공개된 탓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일부 과격한 네티즌들은 그녀에게 달걀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최민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도망치듯 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상류층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민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에 알고 지내던 연예기획사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들은 세진그룹 사태로 이미지가 바닥을 친 그녀를 받아줄 리 만무했고 오히려 전화를 피하거나 냉담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젊음과 외모조차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좁은 고시텔 방구석에 처박혀 소주를 들이켜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는 술에 취해 강태준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지만 한편으로는 한지원이 가졌던 기품과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SNS 계정은 악플로 도배되어 결국 폐쇄되었고 그녀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세진 그룹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다급해진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회사를 살릴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지원이 하늘그룹의 인수합병 팀을 이끌고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이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내조하는 아내가 아닌 세진그룹을 집어삼킬 포식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하늘그룹이 세진그룹의 우량부채를 상환하고 핵심 사업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사실상 항복 문서에 서명하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이사들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하에 한지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지원은 인수합병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략기획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태준의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사진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며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그녀는 곧바로 임원들을 소집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에는 강태준의 측근들과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들이 최우선 정리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한지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했고 살아남은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녀는 세진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하늘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한지원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아내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다. 그는 한지원이라면 적어도 회사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괴로워했다. 강태준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통해 한지원에게 면회를 신청했는데 이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인 행동이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지원이 과연 와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며칠 뒤 한지원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구치소 접견실에 나타났는데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차분하고 냉정해서 강태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나에게 홀려서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한지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랐던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강태준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다. 한지원은 강태준에게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태준은 유리에 매달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죗값을 다 치르고 나가면 당신 밑에서라도 일하겠다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한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당신은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당신이 가진 오만과 탐욕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고 강태준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접견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구치소를 나온 한지원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는데
그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하늘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진그룹 인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고했다. 회장은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지시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세진그룹 본사에서는 새로운 현판식이 열렸는데 기존의 세진 로고가 내려가고 하늘그룹의 로고가 새롭게 내걸리는 순간이었다. 한지원은 단상에 서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회사의 제도약을 약속했고,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긴 폐허 위에서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을 쌓아 올릴 것이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녁이 되자 한지원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펼쳐보았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꿈꿔왔던 목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목표들 중 하나인 CEO 되기 옆에 빨간색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세상 앞에 섰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강태준은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고독뿐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들을 되새기며 비로소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고 그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하늘그룹의 세진 인수 소식과 함께 한지원의 화려한 복귀를 대서특필했다. 기사에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칭송하며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모닝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자만심 대신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힘차게 들려왔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도심은 흩날리는 벚꽃잎들로 화려하게 물들고 있었지만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쪽은 여전히 무채색의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인번호 4058로 불리는 강태준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단순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끝은 거칠게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만년필을 쥐고 수천억 원의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던 그 손이 이제는 고장난 전자제품의 부품을 끼워 맞추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매일매일 지옥 같은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작업 반장의 거친 호통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퀭한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가끔 작업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하늘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황급히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준은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멀건 국과 식어버린 밥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살기 위해 꾸역꾸역 음식물을 밀어 넣었다. 식당 한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앵커는 하늘그룹의 자회사로 새롭게 태어난 J 코퍼레이션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화면 속에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한지원이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당당한 리더로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위엄이 넘쳤다. 텔레비전 속의 한지원은 수상 소감에서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믿어준 동료들과 직원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전처의 성공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뼈아픈 후회였다. 주변의 수감자들은 화면 속의 한지원을 보며 저런 여자를 놓친 전 남편이 천하의 바보라며 혀를 찾고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는 강태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태준은 먹던 밥을 다 넘기지 못한 채 식판을 들고 일어섰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편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던 최민아는 지방의 한 유흥가 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짙은 화장 대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일하고 있었지만 거친 세제독 때문에 손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식당 주인의 핀잔을 들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그녀는 가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지원의 뉴스를 보고 동작을 멈추었다. 화면 속의 한지원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은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다가왔다. 최민아는 질투심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격차에 절망하며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HJ 코퍼레이션의 창립일 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고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한지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한지원은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웃음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과거 강태준의 파티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딱딱하고 위선적인 자리였다면 한지원의 파티는 진정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의 장이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파트너사 대표들과는 대등한 위치에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지원은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나갔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풍경은 1년 전 강태준에게 이혼 소장을 던지고 나왔을 때 보았던 것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를 지탱하는 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성취감과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며 민석훈 검사가 다가왔는데 그는 이제 검사복을 벗고 한지원의 회사를 돕는 법률 고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상태였다. 민 변호사는 한지원에게 다가와 건배를 제의하며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 날이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한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승리라는 말보다는 해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맑은 샴페인 소리를 들었다. 민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강태준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뒤늦게나마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지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부디 남은 생은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길 뿐 더 이상의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한지원은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오늘의 날짜를 적고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부속품이 아니며 오롯이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한지원이다라고 적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명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주문과도 같았고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이 그녀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는 과거 강태준이 허황된 꿈으로만 꿨던 것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활기찬 인사를 건네자 한지원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한지원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의 중심에는 항상 한지원이 서 있었다. 점심시간에 한지원은 비서실장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공원을 산책했는데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풀냄새가 그녀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이는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사치스러운 여유였다. 그때 벤치 건너편에서 젊은 커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한지원은 그들을 보며 씁쓸함 대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한지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미혼모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 쓰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한지원은 운전기사에게 잠시 한강변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그 강물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그녀의 인생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강물을 향해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건넸는데 그것은 강태준과 함께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이제 그녀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와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된 노련한 선장이었다. 한지원은 다시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집이 아닌 공항으로 가자고 지시했는데 오늘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중요한 계약 체결을 위해 출국하는 날이었다. 차는 공항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렸고 한지원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미팅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활력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기업가 한지원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한 한지원은 출국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저 비행기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것이며 그녀의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은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위대한 성장 드라마의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